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길에 숙명의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지난 2022년 대회 당시 8강전에서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0대3의 참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중이 큰 대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안 게임 전초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팀을 만들어가는 평가전의 성격이었다면 이번 대회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고 한국 대표 공격수 이영준 선수를 인류라고 표현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23세 이하 대표팀의 전력은 어떤지, 일본 현지의 뜨거운 반응의 내용은 어떤지, 한일전에 대한 해외 전망은 어떤지 전술적인 프리뷰와 최신 소식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일본과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B조 3차전 경기가 열립니다. 사실 양팀 모두 8강 진출은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8강전에 어떤 팀을 만나느냐, 이후의 대진이 어떠냐입니다. 우리가 B조의 1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만나지만 B조 2위로 8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개최국이자 최근 성인 아시안컵을 2회 연속 우승한 카타르를 만나게 되고요. 또한 카타르를 만나는 대진 라인에서 4강에 오를 경우에는 이번 대회 참가국 중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를 결코 허투루 치를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한일전은 만약 무승부가 될 경우에는 승부차기까지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통상적으로 조별리그에서는 승부차기 진행이 없지만 현재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2승을 거두고 있는데 골득실도 같아요. 득점, 실점 모두 같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비기면은 어떤 점으로도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데 만약 두 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서로를 상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게 동률이라면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따지게 되지만 이번에는 맞대결이기 때문에 승점, 골득실, 다득점까지 같을 경우에는 승부차기를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 무승부가 되면 승부차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전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본에서도 이번 한일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시안게임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병역 혜택이 걸렸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도 국대급으로 꼽아서 정말 최정예 멤버가 출전하지만 일본은 2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대비한 21세 이하 팀이 참가해 왔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한일전이 결승전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은 2군급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EAFF E1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역시 양국 모두 유럽파가 빠진 채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 큰 관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A대표팀에서의 진검승부, 유럽파가 총출동한 한일전이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여정에 있는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은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올림픽 축구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도 크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아사히 TV 계열과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다즌 등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본 역대 대표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해설하게 되는데 최근까지도 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마키노, 그리고 유럽 무대를 누볐던 오노 신지 전 일본 대표 미즈누마 등이 각 방송사에서 해설을 한다고 하니까요. 흥미로운 다양한 논평이 나올 것 같고 일본 현지 시청자들의 관심도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채널은 이영준 선수에 대해 크게 경계하면서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이영준 선수에 대해서 현재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서 수원 FC가 원소속팀이고 지난해 열렸던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해 7경기에 모두 나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4강 진출에 힘을 보탠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직 20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천재성을 주목하기도 했고요. 1차전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출전해서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었고 2차전 중국전은 선발 출전해서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한국이 지금까지 넣은 3골을 모두 이 남자가 넣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득점 과정에 있어서 오른발 왼발 헤더로 모두 득점했다라고 소개하면서 193cm를 활용한 강력한 헤딩은 물론이고 양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슛도 탁월하다, 결정력도 있는 데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승부하게 하고 싶지 않은 선수, 즉 까다로운 선수라고 하면서 세트 플레이도 위협적이지만 뒤로 벗어나는 이런 그 포스트 플레이뿐 아니라 가짜 9번으로서의 연계 역할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인류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일본에 있어서는 매우 귀찮은 골치 아픈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이영준 선수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3골을 기록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디프, 야야 선수와 함께 공동 득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요르단을 4대1로 대파하면서 코망테구 선수와 마르세로노 페르디난드 선수도 현재
현재 득점 2골로 이제 득점왕 경쟁에 가세한 상황인데요. 이영준 선수가 지금의 기세를 일본전까지 이어간다면 충분히 이번 대회 우승과 득점왕, MVP까지 모든 것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는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황선홍 감독이 1998년 세레소 오사카에 입단하면서 J리그 24골로 한국 선수 사상 첫 J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은 팬들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2003년에 현역 선수 은퇴 이후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는 2007년 부산 아이파크 감독 이후 포항 스텔러스에서 K리그 우승, FC 서울에서 K리그 우승을 했고 중국 슈퍼리그의 연변을 거쳐 2020년에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으로 일하다가 경질된 후 2021년부터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됐고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도 2경기를 치렀다고 소개했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에는 지난 2022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일본에 0대3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시안게임부터 최근 이번 대회까지 16번의 경기, 대표팀의 임시 감독 2경기를 포함해서도 15승 1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기고 있다라면서 패배를 모르고 있다라고 경계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대주눈도 있기도 했고 경기력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한일전이야말로 황선홍 감독이 유일한 패배를 겪었던 상대인 만큼 또 가장 강한 상대인 만큼 자신의 지도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풋볼 채널은 양팀 23세 이하 팀의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몸값을 통해서 총 10명의 선수를 소개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일본 대표 선수였어요. 유럽에 진출해 있는 일본 선수들이 꽤 많이 왔고 한국의 경우에는 유럽에 진출해 있는 배준호 선수라든지 양현준 선수라든지 김신수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번에 소속팀에 차출 불가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빠져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빈 선수가 한국과 일본의 23세 이하 아시안컵 참가 선수 중에 가장 높은 몸값, 최고 몸값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위가 엄지성 선수였고 2위부터 9위까지가 일본 선수였는데요. 다만 이 몸값 순위가 현재 팀에서의 입지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주목할 선수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공격 라인에는 현재 베르더 브레멘, 독일의 명문팀이죠. 베르더 브레멘의 2군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토 케인이 등번호 10번을 달고 출전했는데 2선 공격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드나 측면 공격수를 맡고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벨기에의 신트 트라이저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는 후지타와 야마모토가 주전 조합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도 일본 연령별팀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고 무엇보다 2년 전 23세 이하 아시안컵 당시에서도 후지타 선수가 20살의 나이로 참가했을 때도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지금은 더욱더 원숙한 기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왼쪽 풀백으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우치노 선수도 포르투갈 디셀도르프 일본에서 뛰고 있고 골키퍼 레오 코쿠보 선수는 혼혈 선수인데 포르투갈의 명문팀 벤피카에 소속되어 있는 기대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중국전, 2차전 아랍에미리트전에 대폭의 로테이션도 가동했는데요. 성인 대표 선수이기도 한 호소야 마오 선수가 처음에는 선발 공격수로 뛰었지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랍에미리트전에는 후지오 선수가 출전을 했고 후지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에는 호소야 선수가 나올지 후지오 선수가 나올지는 변수입니다. 호소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한일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동아시안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많이 소화하면서 한일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2선 공격수는 중국전에는 히라카와 마츠키 그리고 오른쪽에 야마다가 뛰었는데 왼쪽에 아라키, 중앙에 사토가 아랍에미리트전에는 로테이션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말씀드린 대로 후지타와 야마모토가 중국과 1차전에 선발 조합으로 나섰고 2차전은 후지타가 쉬면서 가와사키 선수와 야마모토가 조합을 이뤘고요. 포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으로는 세키네가 주전으로 2경기를 모두 뛰었고 중국과의 1차전에 니시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2차전 아랍에미리트전은 기무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1차전에 선발 출전했던 다카이 선수 대신 오하타 선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요. 왼쪽 풀백은 아랍에미리트전에 스즈키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골키퍼는 고쿠버 선수가 1, 2차전을 모두 소화했는데요. 1, 2차전 일본의 주요 플레이를 보면 일본 특유의 패스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뿐 아니라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한 고공 공격도 굉장히 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또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일본 특유의 타이밍, 템포 좋은 공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에 성인 대표팀이 조금은 수비적인 경기를 했던 것과 달리 지금 일본 23세 이하 팀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기 결승골은 경기 시작 4분여 만에 나왔는데요. 중앙 미드필드인 야마모토가 왼발로 오른쪽 깊숙이 연결한 것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했던 야마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갔던 세키네에게 찔러주고 세키네가 수비가 밀집해 있자 다시 뒤로 빼준 공 야마다가 왼발 크로스를 올리자 배후로 들어간 이성 공격수 마츠키 쿠류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마츠키 쿠류는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했던 어린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전에는 베르더 브레멘 2군 선수인 사토 케인이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단독 돌파하면서 수비 4명을 끌고 다니다가 오른쪽으로 전환한 것, 오른쪽 풀백인 세키네가 공격까지 올라와서 대포알 같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던 것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고요. 아랍에미리트전은 2대0 승리였지만 사실은 5골 이상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공격이 매서웠습니다. 당시 왼쪽 측면에서 사토 케인이 오하타 센터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왼쪽 풀백인 것처럼 공격에 가담했거든요. 오하타가 아라키에게 전진 패스를 준 것, 아랍에미리트 수비가 잘라냈지만 제압박으로 공을 다시 빼앗아내면서 아라키가 이 공을 직접 몰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선수의 왼발 크로스는 일본의 매우 중요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인데요. 야마모토가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빠져 움직이면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 사토 케인이 또한 2선에서 1선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시도한 헤더 슈팅도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에게 꼭 득점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가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2선에 있는 공격수, 특히 사토 케인이나 마츠키 쿠류 같은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골을 넣는 게 일본의 주요한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전의 선제골은 코너킥이 뒤로 흐른 상태에서 이번에도 야마모토가 왼발 크로스 올린 것을 수비수인 기무라가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1대0을 만들었고요. 또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 야마다도 반대발 윙으로 뛰고 있는 왼발잡이 선수인데 직접 왼발 프리킥 슈팅을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보냈는데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로 인해서 득점이 되지 않았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후반전에 2대0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센터백인 오하타가 왼쪽 풀백처럼 공격에 가담해서 연결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가와사키가 니어포스트에서 건드려서 방향만 바꿔놓는 슈팅으로 2대0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일본 23세 이하 팀인데요. 주전 미드필드 조합은 야마모토와 후디타지만 현재 쇼난 벨마르에서 활약하고 있고 올 시즌 J리그 7경기에 뛰면서 1득점 1도움을 기록한 다나카 사토시 역시 주목할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야마모토를 쉬게 한다면 이 선수가 뛸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는 17살의 나이에 J리그에 데뷔를 했었고 그 이후 벨기에의 코르트레이크에 어린 나이에 진출을 했다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조금 적응하지 못하면서 일본 J리그 돌아왔지만 최근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경기 조별리그 3차전이기 때문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른쪽 풀백으로는 세키네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뛰고 있지만 한다 리쿠 역시 간바 오사카에서 J리그 경기를 출전하고 있고 지난해 3월에 일본 성인 대표팀까지 소집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주거든요. 다만 지난해 7월에 골절 부상으로 인해 장기 이탈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는 한다 리쿠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격 라인에는 후지오 쇼타 선수가 이번에 몸값 순위 7위를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 J리그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돌풍의 팀 마치다 젤비아 소속인데 이번 대회 참가하기 전에 7차례 J리그 경기에 출전해서 3득점 1도움을 올릴 정도로 득점 감각이 좋고요. 184cm의 키로 일본 공격진 중에서는 가장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피지컬적인 강력함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또한 이 선수가 측면 공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도 높고 속도감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소야 선수가 원래 주전이었는데 지금 후지오 선수의 컨디션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후지오 선수가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벤피카 골키퍼 고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이제 혼혈 선수인데 191cm에 달하는 큰 키에 순발력과 빌드업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일본의 차세대 유망주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벤피카 유스팀에서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프로 경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주장인 또 다른 혼혈 선수 조엘 치마 후지타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탁월한 일본의 차비나 이니에스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활동량과 드리블 능력과 패스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로서 벨기에 리그 입성 초기에는 후보였지만 최근에 신트트라이던의 주전 미드필드로 도약할 정도로 빠르게 정말 어린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츠키 쿠류 선수는 현재 2003년생으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살인 선수인데요. 올 시즌 J리그 FC 도쿄에서도 1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득점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난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지난 2022년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J리그 1부 리그 31경기를 뛰면서 AFC 올해의 청소년 선수상까지 받았던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가와사키 소타 같은 경우도 후지타 야마모토의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올 시즌 J리그 7경기에 출전하면서 2골을 넣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드이지만 득점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키가 172cm로 작긴 하지만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고 체력이 좋고 축구 지능이 좋은데다가 수비 기술, 태클 기술이 뛰어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수 역시 중앙 미드필드로 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선수 중에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선수는 이미 국가대표 선수로도 많이 출전을 했고 지난 아시안컵에도 참가했던 호소야 마오 선수인데요. 다만 올 시즌 J리그에서도 득점이 없고 23세 이하 팀에서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슬럼프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에서 출전해서 자신감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한국 대표팀은 센터백 라인에 큰 문제가 있죠. 주장인 변준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고 또 주전 센터백인 서명관 선수가 결국엔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차하게 됐거든요. 이로 인해 센터백 역할이 가능한 수비형 미드필더 이강희 선수가 센터백으로 뛸 것으로 전망되고요. 왼쪽 풀백인 조현택 선수도 왼쪽 센터백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태석, 조현택, 이강희, 황재원으로 포백이 구성될 것 같은데 전문 주전 센터백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은
이영준 선수를 중심으로 엄지성이 왼쪽, 정상빈 선수가 오른쪽으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강상윤, 김동진, 백상훈의 조합이 예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지오가 최전방에 뛰거나 호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요. 왼쪽에 사토, 중앙에 마츠키, 오른쪽에 야마다가 가장 핵심적인, 가장 강력한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신트 트라이던의 조합인 후지타와 야마모토가 뛰고, 포백 라인은 우치노, 오하타, 징계에서 돌아올 니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키나가 또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체력 안배를 위해 한다가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고쿠보가 그대로 맡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이번 경기 일본의 전력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승리의 평균 배당률이 2.04배, 무승부 3.19배, 한국 승리가 3.50배입니다. 이 예상을 뒤엎고 황선홍 감독이 지난 대회 일본전 0대3 패배를 서력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경기 결과가 8강전 대진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할 경우에는 4월 25일 목요일 밤 11시에 개최국인 카타르와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우리가 승리한다면 4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8강 상대는 누가 될지, 운명의 한일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길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